그래, 더 찢어져라. 아주 갈기갈기 찢어져 버려. 내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이걸 보면 내 아들 성태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가엾은 내 아들. 저 악독한 며느리가 이 늙은 어미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믿겠지. 그럼 저 계집을 내쫓고 다시 내게로 돌아올 거야. 모든 게 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아주 완벽하게.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을 당신은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얼마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끔찍한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날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 모든 불행은 하나뿐인 제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모든 비극의 씨앗이 뿌려졌던 그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던 그 순간으로 말입니다. 혹시 아직 예상 밖 사연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새 이야기가 올라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날따라 유난히 전화벨 소리가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형, 나 기태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 처져 있었습니다. 어쩐 일이냐? 어머니는 좀 어떠시고? 형, 아무래도 어머니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 요양원이라니.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 그게 무슨 소리야. 무릎 다치신 건 거의 다 나았다고 하지 않았어? 그 일이 있기 1년 전 어머니는 빗길에 크게 넘어지셨습니다. 슬개골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의사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죠. 수술은 잘 끝났지만 한동안은 혼자 거동하기 힘든 상태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평생을 홀로 꿋꿋하게 살아오신 어머니셨기에 누군가의 보살핌이 절실한 상황이었죠. 그때 구원자처럼 나타난 것이 바로 동생 기태였습니다. 사실 장남인 제가 먼저 나서야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서슬퍼런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수술이 끝났던 그날,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던 아내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노인네가 곱게 집에나 있을 것이지. 왜 비 오는 날 싸돌아다녀서 사람 귀찮게 병원까지 오게 만들어? 당신 행여나 당신 어머니 병간호한답시고 우리 집에 끌어들일 생각 눈꼽만큼도 하지 마. 알았어? 저는 아내의 도끼 서린 말에 그저 마른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아 흔들며 단단히 못을 박더군요. 내 말 알아들었냐고. 만약 당신이 어머니 모셔오면 나 이번엔 정말 가만 안 있어. 저는 목을 조여오던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 풀며 괜한 화풀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나서기도 전에 동생이 먼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해주었으니 속으로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내 몰래 제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비상금 100만 원을 동생 손에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말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회복은 생각보다 더뎠습니다. 6개월이면 충분히 예전처럼 걸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있었죠. 동생네 눈치가 보이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이제 혼자 걸으시는 데는 문제 없지 않아? 지난번엔 산책도 나가실 정도로 좋아지셨다면서? 그것 때문이 아니야, 형. 어머니 치매야. 아무래도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 치매. 그 한마디가 마치 무거운 망치가 되어 제 가슴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어떤 사막에 떨어져도 살아남으실 것 같던 강인한 분이셨는데 무릎 아픈 것만 신경 쓰느라 어머니의 기억이 병들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동생의 다음 말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형도 동의한 걸로 알고 어머니 들어가실 요양원 좀 알아볼게.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처럼 동생은 망설임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요양원 들어가시고 나면 나 이혼하려고. 이혼. 그 단어는 치매라는 말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뭐 이혼?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 부부 동네에서 소문난 인꼬 부부 아니었냐? 그렇게 됐어. 기태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의 공허한 표정만이 남아있었을 뿐입니다. 기태야, 재수 씨랑 무슨 일 있었어? 갑자기 왜? 동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깊은 상처가 있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말을 못해? 형한테도 말 못할 일이야? 형, 그만 얘기하자. 나도 지금 너무 힘들어. 미안하다, 형. 그렇게 동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멀어지는 동생의 뒷모습을 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했습니다.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아 있는데 아내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왜 그래? 오늘 하방님 만나러 간다더니 무슨 일이 있었어? 아내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설마 이제 우리더러 어머니 모시라는 건 아니지? 당신은 당신한테 모시라고 안 하니까 그런 말 좀 그만해. 그럼 대체 왜 그러는데? 서방님 만나고 와서 표정이 왜 죽상이야? 아내의 집요한 물음에 저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마 돈 빌려달래? 아이, 그런 거 아니거든. 기태가 언제 우리한테 손 벌리는 거 본 적 있어? 도대체 넌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런 말을 하냐? 순간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참 당신도 많이 변했다. 옛날에 순수하고 순하던 김지영은 어디 갔냐? 뭐라는 거야? 아니면 혹시 동선에 이혼한대? 저는 아내의 말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나는 동생네가 이혼할 거라는 상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무런 예고도 없었는데 아내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전곡을 찔렀습니다. 순간 아내가 미래를 보는 초능력이라도 가진 건 아닐까 하는 황당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아내의 앞에 마주섰습니다. 당신 대체 어떻게 알았어?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를 의심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시선을 피하며 어두운 표정으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설마 이혼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누가 알려줬어? 재수 씨가 직접 전화라도 했어? 제 다그침에 아내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기묘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긴, 척하면 척이지.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어머니 요양원에 보내기로 한 것도 알아?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또 한 번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요양원이라니. 다 한 거 아니었어? 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나면 기태 씨는 이혼할 거래. 아내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죠. 어머니 치매시래. 치매. 그 단어가 거실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동생 부부의 이혼 소식보다 어머니가 치매라는 사실이 제 아내에게는 훨씬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 듯 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동생의 이혼이 더 믿기지 않았는데 아내는 어머니의 병에 더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한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어느 날은 설거지를 한다며 물만 틀어놓고 멍하니 서 있기도 했고, 또 어느 날은 그토록 좋아하던 드라마도 보지 않고 식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곤 했습니다. 아무리 미운 시어머니였어도 막상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미운 정이라도 든 것일까. 저는 그저 그렇게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어머니를 뵙기 위해 동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수척해진 동생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고 익숙한 재수 씨의 향기 대신 낯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재수 씨는 집에 없어? 제 물음에 동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갔어. 뭐? 어머니 치매라는 거 확인하자마자 자기 짐 싸서 나갔다. 참 매정하기도 하지. 저는 재수 씨를 향한 원망의 말을 내뱉으려다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 형. 그래도 그 사람이 1년 동안 우리 엄마 뒤치다꺼리 다 했어.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그럼 어머니는 누가 봐? 혼자 계셔? 아니, 요양보호사님 계셔. 근데 그분도 이번 달까지만 하신대.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다나 뭐라나. 동생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처음 보는 요양보호사가 나와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는 세상 모든 시름을 잊은 듯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힐끗 쳐다보시더니 이내 시선을 다시 텔레비전으로 고정한 채 제게 말을 거셨습니다. 왔구나 성태, 쯧쯧. 이놈의 자식은 어딜 그렇게 밤늦도록 싸돌아다니는 게야. 어제도 안 들어오고 그제도 안 들어오고 애미 속을 아주 새까맣게 태우려고 작정을 했어. 마치 제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총각이라도 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너 엄마가 말했지. 남자는 아랫돌이 함부로 놀리면 큰일 난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녀. 어머니, 저 결혼한 거 기억 안 나세요? 보호사님도 계신데 갑자기 무슨... 결혼? 내가? 어머니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치셨습니다. 애끼 이놈아, 잠꼬대 같은 소리하고 있네. 배고플 테니 어서 밥이나 먹어.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안타까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동생을 바라보았고 동생도 저와 다르지 않은 표정으로 씁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잠시 후 부엌에 가셨던 어머니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아 텔레비전을 보셨습니다. 밥을 차려주겠다는 말은 이미 까맣게 잊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저렇게 자주 깜빡깜빡 하세요. 그러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억이 돌아오시고 동생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가 제 옆으로 바짝 다가오셨습니다. 성태야, 내 아들. 방금 전과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선명한 눈빛이었습니다. 얼굴이 왜 이리 반쪽이 됐어? 회사 일이 많이 힘든 게냐? 어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제 얼굴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 이러다 큰일 나겠다. 내가 얼른 시장 가서 좋은 약재라도 사다가 보약 한 재 지어 먹여지. 안 되겠다 정말. 어머니. 저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그 순간에도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결혼 후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에게 맞춰주느라 정작 제 어머니께는 너무나도 소홀했던 불효자. 어머니의 병은 어쩌면 나 때문에 더 깊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포장마차에 들렀습니다. 차가운 소주 한 잔이 타는 듯한 속을 달래주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술잔을 비울수록 죄책감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결국 다 내 탓이야. 내가 조금만 더 굳건한 아들이었더라면, 아내의 눈치를 보지 않았더라면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되시지는 않았을 텐데. 착한 내 동생과 그런 동생을 버리고 떠난 재수 씨에 대한 원망도 술기운과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불 꺼진 듯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아내가 소주 한 병을 앞에 두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게 잔을 내밀었고 저 역시 아무 말 없이 그 잔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잔을 채워 단숨에 들이켜더군요. 그리고는 제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은 좀 어떠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나 결혼한 것도 모르시더라.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해. 제 목소리는 술기운과 슬픔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럼 어머님 우리가 모셔올까?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고 아내의 목소리만이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술에 취해서 헛것을 들었나 본데 다시 한번 말해봐. 어머님, 우리가 모셔오자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우리 엄마 모시는 거 세상에서 누구보다 싫어했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치매에 걸리셨다잖아.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아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혼자 사시다가 겨우 동선의 집에서 1년 계신 게 가족들이랑 산 전부잖아. 우라 마지막까지 잘 돌봐드려야지. 그리고 당신이 동서 좀 설득해봐. 이혼하지 말라고. 그동안 동서가 시어머니 모시느라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겠어. 이제 내가 모실 테니까 서방님이랑 다시 잘 해보라고 하면 동서도 마음 고쳐먹지 않을까? 아내는 진심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내가 동서한테 나서서 아무 말도 못한 이유가 내가 어머니 모시는 일에서 쏙 빠져 있었기 때문이잖아. 그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동서네한테 이혼하지 말라고 하겠어.
근데 이제 내가 어머니 모실 거니까 당신이 동서한테 가서 잘 좀 설득해봐. 저는 아내의 바다처럼 넓고 깊은 마음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엄마 모시기 싫다고 학을 떼던 사람이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니. 저는 아내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품에 얼굴을 묻고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내의 말대로 재수 씨에게 연락을 씁니다. 하지만 재수 씨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기태에게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더니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저를 피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수소문 끝에 재수 씨가 머물고 있다는 친정집 근처 카페로 찾아갔습니다. 며칠 사이에 재수 씨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형수인 아내가 어머니를 모실 테니 부디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듣고 있던 재수 씨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너무나도 이상하고 섬뜩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눈빛에는 정체 모를 공포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주버님네 가족들 다 미친 사람들이야. 저는 무서워서 이혼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남긴 재수 씨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로 재수 씨는 제 전화는 물론이고 아내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그녀는 의외로 담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동선에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게도 우리가 나선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지도 않네. 동서가 내 말 듣는 사람도 아니고 우린 그냥 어머니 잘 모실 생각이나 하자고. 저는 아내의 반응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동선애가 어머니를 모시기 전까지만 해도 아내와 재수 씨는 친자매처럼 사이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재수 씨가 어머니를 모시고 난 후부터 둘 사이가 눈에 띄게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서로 연락도 잘 하지 않았고요. 게다가 동생네 이혼을 말릴 줄 알았던 아내가 그저 두고 보자고만 하니 혹시 두 사람 사이에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동선의 집안일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를 언제 모셔올 거냐며 하루라도 빨리 모셔오자고 저를 재촉했습니다. 결국 동생 부부는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어머니의 짐을 옮기던 날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겠어? 그냥 어머니도 아니고 치매 걸린 어머니신데 게다가 당신 신혼 초에 우리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잖아. 당신은 참 언제적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어. 걱정 마. 그동안 못다한 효도 이제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니까. 아내의 말에 저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나야 고맙긴 한데 그래도 당신 언제든지 힘들면 꼭 얘기해. 바로 요양원에 보내드리면 되니까. 사실 저는 아내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나서기 전에 이미 요양원을 다 알아봤었습니다. 아내가 절대로 시어머니를, 그것도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실 사람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 혼자 너무 과거에 얽매여 그동안 아내를 너무 꽉 막힌 사람으로만 생각했었던 걸까요?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오고 난 후 아내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부지런을 떨었고 집안은 언제나 윤이 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치매에 걸리기 전에도 워낙 깔끔한 성격이셨던 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려니 아는 잠시도 쉴 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까다로운 입맛을 모두 맞춰주고 매일같이 몸에 좋은 보양식을 정성껏 만들어 상에 올리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내가 정말 결혼 하나는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집에 모셔온 첫날 밤 아내는 제 옆에 조용히 눕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기억도 잘 못하시고 저러고 계신 거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 돌아가신 우리 엄마 생각도 나고. 장모님. 아내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목에 날카로운 가시가 걸린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장모님은 오랜 시간 암 투병을 하시다가 힘겹게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직전에는 배에 복수가 가득 차서 밥 한 술 제대로 넘기지 못하셨죠. 그날도 아내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어머니를 위해 밤새 정성껏 소고기 죽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그 죽은 장모님의 입에 닿지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실수로 그 죽그릇을 통째로 엎질러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장모님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아내는 저희 어머니를 무척이나 원망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실수였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아내는 그 사과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병구 안에 그토록 지극정성이었던 아내였기에 그 상처는 더욱 깊었을 겁니다. 그런 아내가 이제는 치매에 걸린 우리 어머니를 보며 가엾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가 꼭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아내는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며 다니던 회사에 휴직계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돌봐주었죠.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 보면 어머니의 모습은 언제나 흐트러짐 없이 깔끔했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머리에 동그란 헤어롤을 말고 계셨습니다. 아내가 해주었다고 하더군요. 머리에 저건 뭐야? 그루프? 어머님, 예쁘게 꾸미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혹시라도 정신이 잠깐 돌아왔을 때 당신 모습이 예쁘면 덜 속상하실 것 같아서요.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의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어때요, 어머님? 머리 마음에 드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머리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듯 저와 아내의 얼굴만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예쁘네? 엄마는 좋겠어. 이렇게 효부 며느리가 다 챙겨주니. 앞으로 지영이 말 잘 듣고 지금처럼만 편안하게 지내세요. 알았죠? 어머니는 제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신 후 부쩍 말씀이 줄어든 어머니셨습니다. 저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어머니가 방문을 확 열더니 제 얼굴을 향해 머리에 말고 있던 헤어롤을 집어던지셨습니다. 못난 놈. 그리고는 저를 노려보며 거실로 나가셨습니다. 밥이나 차려라. 아내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용히 부엌으로가 밥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온 후로 이상하게도 아내와의 사이는 더 좋아졌습니다. 내 부모에게 정성을 다하는 아내를 보며 지난날 아내를 오해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고마운 아내를 위해 자주 가던 회식도 줄이고 하루라도 빨리 집에 들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지친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주는 것이 제게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착한 아내는 그것만으로도 제게 고맙다며 환하게 웃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셔도 아내는 너그럽게 웃어 넘겼고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온 지 3주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한창 회사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어머니였습니다. 성태야, 성태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성태야, 저 애가 지영이가 나한테 이상한 걸 자꾸 먹으라고 한다. 이상한 거라니요? 하얀 가루야. 정체 모를 하얀 가루인데 내가 안 먹는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내 입에 쑤셔 넣으려고 해. 네가 빨리 와서 얘 좀 말려봐라. 응? 무서워 죽겠다. 어머니의 절박한 목소리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일단 진정시켜드리고 곧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 온갖 고단함이 다 묻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 걸린 노인네 돌보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 정말. 어머님이 날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지셔서 고집만 피우셔. 당연도 옆에서 좀 봤으면 좋았을 텐데. 당신 많이 힘들지. 미안해. 근데 어머니가 말씀하신 하얀 가루라는 건 대체 뭐야? 당신이 억지로 어머니한테 먹이려고 했다던데.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게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걸 느꼈는지 수화기 너머 아내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뭐?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내가 뭐 못 먹을 거라도 드릴까 봐? 당신 진짜 웃긴다.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회사까지 그만두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게 뭐냐고. 하얀 가루. 그게 뭔데 억지로 먹이려고 했냐고. 먹긴 뭘 먹어. 유산균이야 유산균.
당신 어머니 요새 변비가 심해져서 화장실에서 맨날 끙끙 앓는 소리 내신 거 몰라? 약국 가서 일부러 가루로 된 유산균 사왔어. 알약으로 된 거 드리면 목에 걸리실까봐 일부러 달달한 가루로 사왔구만. 아내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당신 반응? 정말 서운하다. 내가 어머님한테 해코지라도 했다고 얘기하셨어? 그걸 또 고지고대로 믿고 나를 추궁하는 거야?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해.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어머니가 겁을 잔뜩 먹고 계시더라고. 이봐요, 박성태 씨. 당신 어머니 치매 환자야. 그런 노인네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고 있으면 어떡해? 아내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하긴 당신은 그때도 그랬었지. 아내의 마지막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그 일은 우리 부부에게 금기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는 그 일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먼저 그때 이야기를 꺼내다니.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이 잘 달래서 드시게 해봐. 아무튼 당신이 고생이 많네. 우리 엄마 영양제까지 신경 써주고.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미안하면 앞으로 나한테 잘해. 아, 어머님, 그거 꺼내시면 안 돼요. 자기야, 나중에 통화해. 어머님 또 사고 치시려고 해? 아내는 다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또 마이너스 소리만 울리는 핸드폰을 든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아내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아내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긴, 당신은 그때도 그랬었지.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얼음 송곳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사과를 해야겠다. 저는 서둘러 일을 마무리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치킨을 사들고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싸늘한 공기에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화장실 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거기서 뭐해? 왜 그러고 있어? 제 목소리에 아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힌 화장실 문 안에서 어머니의 애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태냐? 내 아들 왔구나. 아이고, 배야. 나 죽네. 나 죽어. 성태야, 저것이 나 죽으라고 화장실에 가둬놓고 문도 못 열게. 나 좀 살려다오. 저는 황당한 마음에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말이 맞지? 어머님, 날이 갈수록 점점 이상해지시는 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화장실 문은 밖에서 잠글 수도 없는데 가두긴 누가 가둬? 어머니, 볼일 다 보셨으면 그만 나오세요. 아내의 외침이 끝나자 잠시 후 화장실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배를 움켜쥔 채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속이 불편한지 연신 배를 쓸어내렸고 꾸르륵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께 드릴 죽을 끓여야겠다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틈에 어머니가 제 손목을 강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작은 방으로 저를 이끌고 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금방이라도 누가 들을세라 문을 닫고 제게 속삭였습니다. 성태야, 너 내일 회사 가면 안 된다. 응?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큰며느리가 아무래도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 나한테 억지로 그 하얀 가루를 얼마나 쏟아부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배탈이 난 거야. 저 애가 나를 죽이려고 해. 어머니, 제발 그런 소리 좀 그만하세요. 저 사람이 듣겠어요. 저 사람 어머니 변비 고쳐드린다고 비싼 유산균 사온 거라잖. 자꾸 사람 이상하게 몰아가시면 못 써요. 제발 둘이 사이좋게 좀 지내세요. 네? 제 말이 끝나자 어머니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으이그 이 멍청한 놈. 넌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 마누라 말이라면 껌뻑 죽지. 내가 자식 하나는 정말 잘못 키웠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습니다. 내 마누라가 날 모시겠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게 다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말려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냔 말이다. 저 사람이 뭐하러 어머니를 괴롭혀요. 어머니가 괴롭힘 당할 짓이라도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됐어. 내 말을 믿어줄 생각도 없는 놈이랑은 더 할 말도 없다. 절가. 귀찮아.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거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의 공포에 질린 목소리와 아내의 서운함이 가득했던 목소리가 번갈아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담배를 태우러 잠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복잡하게 얽힌 머릿속은 조금도 맑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담배 한 개비를 다 태우고 구겨진 담뱃갑을 버리기 위해 뒷베란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쓰레기 봉투 안에 수십 개의 빈 유산균 껍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겁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그 봉투를 들고 아내에게 향했습니다. 이거 뭐야? 제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가? 당신 잠 안 자고 뭐하는? 아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저를 보다가 제 손에 들린 쓰레기 봉투를 보고는 베란다로 달려갔습니다. 쓰레기통을 확인한 아내는 세상에 둘도 없는 배우처럼 경악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어머님이 이걸 다 드신 거야? 내가 그렇게 드시지 말라고 하루에 하나만 드셔야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이렇게 몰래 다 드셨지? 어머, 그래서 배탈이 나신 거네? 당신도 몰랐어? 집에서 하루 종일 어머니 모시는 사람이 이런 것도 모르면 어떡해?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지금 내 탓이라는 거야? 내가 무슨 CCTV야? 어떻게 1분 1초도 안 쉬고 당신 엄마만 보고 있으라는 말이야? 내가 빨래에 넣을 때나 잠시 화장실 갔을 때 몰래 드시고 여기다 버리셨나 보지? 참나 어이가 없네. 그렇게 내가 하는 게 못마땅하면 지금이라도 당신이 회사 그만두고 어머님 돌보든가. 내가 당신한테 공치사한 적은 없지만 이런 취급까지 받아가면서 당신 어머니 모실 생각은 없어. 그렇게 못 믿겠으면 그냥 요양원 보내드려야지 어쩌겠어. 아내는 제대로 토라져서 방문이 부서져라 쾅 닫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밤 차가운 거실 소파에서 웅크린 채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 한기를 느끼며 뒤척이는데 누군가 제 몸 위로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뜨자 어둠 속에서 저를 내려다보는 아내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저는 누운 채로 담요를 덮어주던 아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아까는 내가 정말 미안했어. 어머니 모셔오고 나서 내가 좀 예민해진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깊은 한숨만 한 번 내쉬고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밝은 얼굴로 저를 대했습니다. 참 마음씨 여리고 착한 아내인데. 그런 아내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아내를 더 굳게 믿고 어머니를 온전히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날이 길어질수록 아내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커져만 갔습니다. 반면에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아내에게 칼날을 세우셨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기 무섭게 어머니는 제게 달려와 늘 똑같은 레퍼토리에 비난을 쏟아내셨습니다. 성태야, 내 아들 왔구나. 아이고, 나 배고파 죽겠다. 저 못된 것이 애미를 아주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 어머니는 제 팔에 매달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애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방에서 작은 공책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아휴, 우리 어머님 또 저러시네. 어머님,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드신 거 제가 아주 똑똑히 읊어드려요. 아내는 제 앞에서 보란 듯이 공책에 적힌 메뉴들을 기계처럼 읽어내려갔습니다. 아침 소고기 미역국에 흰쌀밥 한 공기, 감자볶음, 불고기, 점심 각종 나물 넣은 비빔밥 한 그릇 뚝딱, 저녁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갈치구이에 연근조림, 마늘장아찌, 간식도 빼놓을 수 없지. 오후 2시에 요플레 하나, 4시에 군고구마 2개, 저녁 드시고 후식으로 붕어 아이스크림까지. 공책에는 어머니가 하루 동안 드신 모든 음식이 시간대별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도 들었지? 앞으로 당신 어머니 뭐 드셨는지 궁금하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이 공책만 보면 돼 하도 어머님이 나를 굶긴다고 누명을 씌우셔서 내가 당신 보란 듯이 오늘부터 꼬박꼬박 적기로 했으니까. 실제로 집안에는 고소한 생선 구운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적은 대로
어머니가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오늘 나보다 더 좋은 거 많이 드셨네. 아주 그냥 호강하시 엄마. 이 며느리가 우리 집 복덩이야. 어느 집 며느리가 이렇게 삼시세끼 진수성찬을 차려주겠어. 안, 엄마는 진짜 복받은 줄 아셔야 해요. 제 말이 끝나자 어머니는 저를 무섭게 한번 노려보시더니 그로 방으로 쾅 소리를 내며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날로 심해지는 치매 증상 때문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 모든 걸 묵묵히 감당하고 있을 아내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등 뒤로 다가가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아내의 지친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 말고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가 아내를 향해 쏟아내는 욕설과 원망은 제 한 귀로 들어와 다른 귀로 흘러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진심이 아니라 어머니를 잠식해버린 병마가 하는 소리라고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평화가, 이 고요함이 어딘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그것은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위태롭고 부서지기 쉬운 것이었습니다. 그 불길한 예감을 깨닫기 약 2주 전 동생 기태가 저희 집에 잠시 들렀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형수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기태는 지친 얼굴의 아내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계신 어머니를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그런데 형, 어머니가 살이 좀 빠지신 것 같네.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 순간 기태의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마치 제 아내의 지극한 노고를 의심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발끈하며 아내가 매일같이 기록하던 공책을 가져와 동생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 좀 봐라, 기태야. 내 형수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 어머니가 뭘 드시는지 시간 단위로 전부 기록하고 있다고. 살이 빠지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오히려 너무 잘 드셔서 탈이라니까. 저는 고생하는 아내의 공을 동생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조금은 과장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말고 내 앞가림이나 잘해. 그 후 저는 2주간의 긴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저 사람은 정말 제 어머니가 맞습니까? 불과 2주 만에 어머니는 눈에 띄게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살가죽만 남은 앙상한 팔목, 푹 꺼진 두 눈, 힘없이 구부정해진 등 한때 꿋꿋하고 당당했던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것처럼 위태로운 노인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 2주 만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성태야, 내 아들 드디어 왔구나.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몸을 이끌고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가늘고 힘이 없어 마치 저승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나 너 없는 동안 정말로 한 끼도 못 먹었다. 어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눈앞이 핑핑 돌아 저것이 네가 없는 동안 나를 굶기고 매일같이 때렸다. 이것 좀 봐라, 여기 이것 좀 봐.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옷소매를 걷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드러난 광경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얗게 마른 팔목 위로 시퍼렇게 검붉게 죽어있는 살갗. 마치 짐승에게 물어뜯기기라도 한 듯한 끔찍한 흔적들이 팔 곳곳에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성태야, 나 죽기 싫다. 그걸 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성이 마비되고 눈앞이 새빨갛게 물드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명확해졌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아내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복수. 그래, 이건 복수다. 아내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이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 비친 아내의 얼굴은 더 이상 제가 사랑했던 그 여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악마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즉시 어머니를 부축해 집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어머니의 팔을 잡자 세게 주면 그대로 바스러질 것처럼 앙상하게 마른 뼈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아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어디 가는 거야? 저는 제 팔을 잡은 아내의 손을 마치 더러운 벌레를 떼어내듯 세차게 뿌리쳤습니다. 여보, 나랑 얘기 좀 해. 당신 어머니한테 또 속는 거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병원부터 다녀와서 얘기하자. 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 말만을 남긴 채 어머니를 데리고 지옥 같은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를 가득 채운 소독약 냄새가 머리를 띵하게 올렸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은 마치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듯한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굳은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에 대해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진단 결과 심각한 영양실조와 다발성 타박상입니다. 영양실조, 그리고 타박상. 그 두 단어가 마치 무거운 쇠사슬이 되어 제 목을 올가매는 것만 같았습니다. 의사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기에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노인 학대로 보입니다. 학대. 그 단어가 제 뇌리를 강타하는 순간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이 섬광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신혼 초 3년 동안의 지옥 같았던 합가 생활. 매일 밤 제게 매달려 울부짖던 아내의 모습. 당신 엄마 미쳤어. 저건 사람이 아니야, 악마라고. 나 이제 어떻게 발성설하는 거함. 그때 저는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부 갈등에서 오는 예민한 반응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내는 복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엄마 때문에 잃어버린 자신의 아이, 그리고 망가져버린 자신의 몸에 대한 처절한 복수.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을 때 그 천사 같던 얼굴 뒤에 이토록 끔찍한 계획을 숨기고 있었을 줄이야. 그때 막았어야 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제가 이토록 끔찍한 악마의 민낯을 마주하지는 않았을 텐데, 어머니가 이런 꼴을 당하지도 않으셨을 텐데,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간호병동에 입원시킨 후 저는 갈아입을 옷까지 몇 개를 챙기기 위해 지옥과도 같은 그 집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가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사람의 텅 빈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굶긴 거 아니야.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안 드신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우리 엄마 매일같이 나만 보면 배고프다고 밥 좀 달라고 애원하시던 분이야, 그런 분이. 뼈만 앙상하게 남을 때까지 스스로 굶었다고? 그동안 당신은 옆에서 뭘 했는데. 나도 할 만큼 했어. 입에 밥을 떠넣어드리면 뱉어내고 죽을 끓여드리면 상을 엎어버리는데 나더러 어쩌고. 작정하고 굶어 죽겠다는 사람을 내가 무슨 수로 막아. 그럼 그 끔찍한 멍자국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팔목이며 등이며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 병원에서 뭘 하는 줄 알아? 이건 명백한 노인 학대라고. 당장 경찰에 신고하란다.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아내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정말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 어머님이 혼자 자기 몸을 때리고 벽에 머리를 박고 온갖 난리를 피운 거라고. 저는 아내의 변명에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 설마 일부러 우리 엄마 모시자고 한 거니? 제 목소리가 지독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우리 엄마 데려다가 이렇게 서서히 말려 죽이면서 옛날 그 일 복수하려고? 우리 봄이 일 때문에 지금 나한테, 우리 엄마한테 복수라도 하는 거냐고.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순간 숨을 멈춘 듯 멈칫하더니 이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저를 꿰뚫을 듯이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그 지독한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침묵이 깨지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여자는 지난 10년간 지독한 원한을 칼날처럼 갈아온 복숙이라는 것을. 내가 몇 번을 말해 그건 사고가 아니었다고. 아내의 목소리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당신 엄마가 시집살이 시킨 건 내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인정해.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아버지 일찍 여의시고 혼자 자식들 악착같이 키우면서 자식들한테 집착이 대단하신 거. 그래서 며느리인 당신이 고생 좀 했다는 거 나도 다 알아. 근데 그거랑 당신 몸 그렇게 된 거랑은 별개의 문제잖아. 닥쳐. 아내의 절규는 제 모든 말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우리 봄이가 왜 죽었는데, 그리고 내 몸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거 전부 전 당신 엄마가 한 짓이야. 내가 그때도 당신한테 귀에 피가 나도록 말했잖아. 당신 엄마가 작정하고 날 저 차가운 도로 위로 밀어버려서 사고가 난 거라고. 아내의 외침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10년 넘게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혔습니다. 결혼 직후 우리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 얼마간 어머니는 세상 누구보다 다정하고 인자한 시어머니인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면이 벗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인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간섭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두는 자리부터 수저를 놓는 방향까지. 집안의 모든 것은 어머니의 규칙대로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아내가 차린 음식에는 매일같이 혹독한 타박이 쏟아졌고 심지어는 아내의 외모까지 트집을 잡았습니다. 유난히 크고 예쁜 아내의 쌍꺼풀을 보며 징그럽다고 태어날 손주는 절대로 저 눈을 닮으면 안 된다고 수백 번은 말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스트레스로 하루하루 말라가는 아내를 보며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를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작은 생명, 봄이.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제가 다니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면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머니의 집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 지옥 같은 시간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무렵 그 끔찍한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날이었습니다. 경사진 인도 위를 걷던 아내는 순식간에 미끄러져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사고로 아내는 뱃속에 아이를 잃었고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는 병문안을 온 어머니의 얼굴을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살인마, 당신이 죽인 거야. 우리 봄이 당신이 죽인 거라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찌 어미 앞에서 그런 끔찍한 말을 입에 담니. 네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사고를 내놓고 지금 생사람을 잡는 게야. 아니야, 어머니가 나 밀었잖아. 제발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다면서 내 등을 힘껏 밀었잖아. 저와 장모님은 사고 현장 주변의 모든 CCTV를 뒤지고 목격자를 찾아 헤맸지만 그 시절에는 CCTV가 흔치 않았고 결국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증거만 놓고 보자면 아내의 말도 어머니의 말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평생 손주를 그토록 원하셨던 어머니가 설마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 리가 없다고 그렇게 믿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제 비난에 아내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느껴지는 공허하고 처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맞아. 아내는 눈물이 섞인 웃음을 그치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일부러 어머니 모시자고 했어.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녀는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당신과 당신 엄마한테 당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말이야. 아내는 제게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증오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게 잘 안 되더라. 왜인 줄 알아? 나는 당신 엄마처럼 태생부터 악마가 아니거든.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마음이 약해져서 그 더러운 짓도 마음 편히 못했다고. 저는 아내의 자기 변명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한테 유산균 수십 봉지를 억지로 먹인 것도 당신이 아니라고 할 셈이야?
밤사이에 우리 엄마를 흠씬 두들겨 패서 온몸에 피멍이 들게 만든 것도 당신 짓이 아니라고? 제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나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굶어서 뼈만 앙상하게 죽어가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재밌었니? 당신의 그 끔찍한 복수극이 성공하는 것 같아서 희열이라도 느꼈냐고. 내가 안 그랬어. 아내는 지친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막말로 증거 있어? 아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때리고 굶겼다는 증거 있냐고 묻잖아. 당신 엄마가 나를 차도로 밀었다는 증거가 없어서 내 말을 안 믿어줬던 것처럼 당신 손에 증거가 있냐고. 당신 엄마가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다는 그 뻔한 거짓말은 끝까지 믿어주더니 왜 지금 내 말은 단 한마디도 믿어주지 않는데? 아내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거 알아? 지금 이 상황, 10년 전 그때랑 똑같은 상황이야. 단지 비명을 지르는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자. 당신이란 여자 알면 알수록 정이 떨어진다. 당신이 저지른 짓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의 문제가 아니야. 폭행죄, 학대죄라고. 알아? 당신 그러다 천벌받아. 천벌? 아내는 다시 한번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천벌은 당신 엄마가 받아야지. 말로만 그래봤자 난 아무 죄도 없어. 억울하면 그때처럼 증거라도 찾아서 고소하면 되겠네. 이죽거리는 아내의 얼굴을 더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미리 챙겨두었던 짐 가방을 들고 그 지옥 같은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병원에 들러 어머니의 식사를 챙겨드리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 어떤 쪽지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녀의 모든 흔적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아내의 행방이 조금도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지금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 그 악마 같은 여자로부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어머니를 지켜내야만 한다. 3일 후 어머니는 퇴원하셨습니다. 저는 급한 대로 어머니를 단기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저는 집에 아무도 들이지 않고 중요한 작업을 하나 했습니다. 거실과 어머니의 방, 집안 곳곳에 보이지 않는 눈을 심어두는 일이었습니다. CCTV. 다시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기에 제 스스로 어머니의 안전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자 어머니는 거짓말처럼 빠르게 안정을 되찾으셨습니다. 언제 식사를 거부했냐는 듯 제가 차려드리는 밥을 2그릇씩 뚝딱 비우셨고 꺼져가던 두 뺨에도 서서히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집 얼굴 안 보고 사니까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앞으로는 너랑 나랑 우리 둘이서만 오순도순 살자. 그래 줄 거지 내 아들? 저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마주 잡으며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아들로서 어머니께 드리는 뒤늦은 속죄 약속이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저는 틈틈이 핸드폰으로 CCTV 화면을 확인하며 어머니가 잘 계시는지 살폈습니다. 새로 오신 요양보호사님과도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내시는 것 같았고 식사도 꼬박꼬박 잘 챙겨 드셨습니다. 저는 그 평화로운 화면을 보며 아주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잊고 있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나야 오늘 짐 가지러 잠시 들를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메마른 모래 같았습니다. 그리고 합의 이혼 서류 챙겨갈 테니까 도장 찍을 준비나 해둬. 전화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하루라도 빨리 퇴근하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업무는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퇴근 시간은 예상보다 훨씬 늦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이미 집에 와 있으면 어떡하지? 어머니와 단둘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들었습니다. 퇴근길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 저는 CCTV 앱을 실행시켰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그 이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 사람이 어머니의 옷장을 열어젖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곱게 걸려있던 어머니의 옷들을 모조리 꺼내어 날카로운 가위로 사정없이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싹둑. 옷감이 잘려나가는 소리가 화면을 뚫고 제 귓가에까지 들리는 듯한 끔찍한 작가. 그 사람은 악마였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 더군다나 그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충격적인 혼잣말에 저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지가 마비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무슨 정신으로 달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눈은 오직 손안의 작은 핸드폰 화면에만 고정된 채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충격적인 장면에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침내 현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문을 박차고 미친 사람처럼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CCTV 화면 속 지옥과 똑같은 장면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성태야, 내 아들, 나 좀 살려다오.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제게로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걸치고 있는 옷은 마치 넝마처럼 갈기갈기 찢어져 속옷이 훤히 드러나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 미친 여자가 내 옷을 다 잘라놓고 날 또 데렸다. 흑흑. 어머니는 서럽게 우시며 제 품에 쓰러졌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잘려나간 어머니의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도의 한가운데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혼이 쏙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만을 바라볼 뿐 어떤 표정도 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을 보고 있자니 섬뜩한 공포심마저 느껴졌습니다. 성태야,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 얼른. 저 미친 것이 오늘 아주 날 죽이려고 작정하고 온 모양이다. 잠에 아주 깜빵에 쳐넣어야지. 안 그러면 내가 무서워서 못 살겠어. 어머니는 제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채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손에서 제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지금 경찰서에 전화한다고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건 엄마잖아요. 뭐? 아니, 성태야,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너도 똑똑히 봤잖아. 저 계집이 한 짓을. 네, 다 봤죠. 그리고 다 들었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왜 그러셨어요? 보미한테 대체 왜 그러셨냐고요, 어머니. 내가 대체 뭘 봤다고 그래, 성태야. 나 내 엄마야. 치매 걸린 불쌍한 내 엄마라고. 치매 걸린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치매 걸린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대체 왜 그러셨어요? 지영이한테, 아니 저한테 왜 그러셨냐고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윽박을 질렀습니다. 제가 집에 오며 본 CCTV 화면 속 장면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어머니는 스스로 옷장에서 옷을 꺼내와 가위로 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향해 지독한 악담을 뱉어내고 있었죠. 내가 말했지, 너랑 성태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찢어놓는다고. 진작에 이 옷들처럼 갈기갈기 찢어놨어야 했는데. 두고 봐라. 성태가 이거 보면 앞으로 너랑은 상종도 안 할 다아지 새끼 일어놓고 용케도 끈질기게 붙어있더니 꼴 좋네. 어머니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제 손주까지 죽여가면서 저를 불임으로 만들고 당신 아들이랑 헤어지게 만드니 그렇게 좋으세요? 좋다마다. 그러게 15년 전에 애초에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남자가 내 아들밖에 없었니? 그러게 왜 고집을 부려서 내 손으로 내 손주를 죽이게 만들어. 이제야 실토하시네요. 정말 어머님은 악마세요. 동서한테도 저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하셨죠? 제가 모를 줄 알아요? 그러니 그 착한 동서도 치를 떨고 도망갔지. 도대체 아들들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아들들 건드려서 어머니가 온 게 대체 뭔데요? 그건 네가 알아서 뭐하게. 아무튼 오늘부로 너랑 나도 끝이야. 그 말을 마친 어머니는 갑자기 거실 가구들로 달려가 자신의 몸을 사정없이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어머니 몸에 생겼던 그 끔찍한 멍들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애미 눈앞에서 무슨 짓이야? 어머니가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저 만지지 마세요. 엄마라고 부르기도 끔찍하니까.
저는 조용히 천장에 달려있던 CCTV 카메라의 위치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누가 내 자식이야? 너도 기태도 내 자식이었던 적 단 하루도 없어. 어머니의 절교와 함께 끔찍한 가족사가 드러났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어머니를 억지로 데려와 강제로 임신시키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정관 수술을 한 상태였고 어머니는 아이를 중절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아버지의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한 엄마 역할로 끌려온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아내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도장이 찍히지 않은 이혼 서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또한 말없이 짐을 챙겨 집을 떠났습니다. 결국 저는 실종 신고를 했고 보름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무단 횡단을 하다가 달려오던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남겨주신 보험금 전부를 위자료로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아내에게서는 어떤 답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든 부디 지난날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오늘도 저는 술 한 잔에 기대어 이 길고 어두운 밤을 보내야겠습니다. 언젠가는 제 어두운 터널에도 끝이 보이겠죠.